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UAE까지 전부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고작 9일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캄보디아가 난공불락 요새와 중국의 1억 달러 무기를 믿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9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수입국이라고 비웃었었습니다. 하지만 9일 만에 충격과 함께 틀렸다는 걸 모두 인정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뒤집어진 이유.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틴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민해난 보연구소 소장이고 나토 합동군사분석센터에서 28년간 정밀 유도 무기를 연구했습니다. 제 보고서 한 장이 40억 유로짜리 전투기 도입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라인메탈 CEO는 제 전화를 받으면 회의를 멈춥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3층 회의실에는 제 이름이 적힌 지정석이 있습니다. 세계 방산 지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30년 된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1994년에 처음 그렸습니다. 세계 방산 지도라고 이름 붙였는데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미국에는 붉은 별 3개를 그려놓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한 회사 매출이 연간 660억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냐고요? 스웨덴 국방 예산의 8배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별 2개, 독일, 영국은 각각 하나씩, 이스라엘에도 별 하나를 그렸습니다. 인구 900만짜리 나라가 아이언돔을 만들었으니까요. 한국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도에서 한국은 점 하나였습니다. 점 하나. 별도 없고 물음표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 연필로 흘겨 쓴 단어가 있었습니다. 수입국. 2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토 회의에서 한국 방산을 언급하면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피식피식. 아, 그 드라마 나라. BTS 있는데? 무기도 만들어. 진짜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2019년 파리 에어쇼에서 프랑스 탈레스 출신 임원이 이러더군요. 한국과는 구경할 가치도 없어. 미국 기술 베껴서 페인트 칠한 것들이야. 주변 사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2025년 12월 초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석관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태국 공군이 한국산 무기를 실전에 투입한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전쟁을요? 의대 1학년생한테 개복수술 맡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분석관이 KGB 스펙을 보여줬습니다. 사거리 110km, 오차 13M, 단가 3만 달러. 미국산 제2담이 28km에 2만 5천 달러입니다. 4배를 날아가는데 가격은 비슷하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탈로그에는 뭐든 쓸 수 있습니다. 실전 검증 없는 숫자는 휴지입니다. 휴지. 그날 밤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한국. 점 하나. 수입국. 2글자. 파리에서 낄낄거리던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 얼굴들이 9일 후에 어떻게 변할지를요. 이 전쟁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민낯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요. 캄보디아에는 거대한 지하 경제가 있습니다. 통신 사기, 일명 스캠 산업이에요. 규모가 얼마냐고요? 세계은행 추산 연간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캄보디아 GDP의 27%예요. 국가 경제의 4분의 1이 사기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세계은행 공식 보고서에 적힌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이 태국 국경 근처에 둥지를 틀었어요. 왜 하필 국경이냐고요? 경찰 오면 국경 넘어서 도망치면 되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인들이 납치당했어요. 고수익 일자리 준다고 꼬셔서 데려갑니다. 도착하면 여권 뺏깁니다. 지하 건물에 갇힙니다. 하루 14시간씩 강제로 사기 전화를 돌려야 합니다. 14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요. 실적 안 나오면요? 맞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요? 더 심하게 맞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요.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케이스만 수십 건입니다. 유엔 인권위사회에서도 공식 의제로 다뤘어요.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전부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건요. 대만인이 끌려갔습니다. 중국인도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미국인까지 끌려갔어요. 미국 국무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가면 납치당한다. 이런 공포가 SNS에서 퍼졌어요. 태국 관광 산업이 휘청거렸습니다. GDP의 1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에요.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캄보디아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입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고위 관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태국은 짓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게예요. 우리 뒤에 누가 있는데? 이 발언이 유출됐을 때 태국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을 무시하면서 뒤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50고지라는 곳이 있어요. 해발 350m짜리 언덕입니다. 여기를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5개월 동안 암석 절단기를 동원해서 바위를 3m 깊이로 팠어요. 3m. 성인 남성 키의 2배입니다. 그 안에 벙커를 만들고 콘크리트로 보강했습니다. 500파운드 폭탄이 직격해도 안 무너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캄보디아 뒤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가 도입한 무기의 90%가 중국산이에요. 90%. 거의 전부입니다. 금액으로 1억 1,700만 달러. 다연장 로켓, 자주포, 방공 레이더 전부 중국제였습니다. 무기만 판 게 아니에요. 매년 연합훈련도 하고 장교 교육도 시켰습니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공불락 요새의 중국의 전폭 지원. 뭐가 무섭겠습니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태국이 힘들겠는데. 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 발발 후 첫 번째 보고서를 열었을 때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민헨 연구소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고서를 읽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영토 72km 깊숙한 곳을 폭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72km. 서울에서 수원보다 먼 거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태국 공군의 주력 공대지 무기는 미국산 제이담과 매버릭이었습니다. 사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둘 다 28km예요. 28km. 72km를 때리려면 캄보디아 영공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방공망에 걸려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태국 전투기 손실이 없다고요? 보고서 하단에 사용 무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KGB.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 한국산 폭탄이 실전에 투입된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코웃음 치면서 의대 1학년생 운운했던 바로 그 무기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뭐가 증명됩니까? 우연일 수 있어요. 캄보디아 방공망이 허술했을 수도 있고요. 실전 검증이라는 건 일회성 성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동료 연구원이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캄보디아 병사들이 직접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였어요. 350고지 벙커 안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병사가 카메라를 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태국 공군이 폭격해봤자 소용없어. 여기 있으면 완전 안전해. 오래 버티면 너희가 먼저 지쳐. 그 얼굴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들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건 아니구나. 3m 깊이 암석 벙커라면 실제로 웬만한 폭탄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마침 그 무렵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에르 뒤발. 프랑스 탈레스 그룹 전 기술이사이자 유럽 방산협회 고문이에요. 그가 프랑스 매체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태국이 한국 무기로 전쟁을 한다고요? 흥미롭군요. 한국은 우리가 40년 전에 지나온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KGB요? 우리 AASM 열화판이에요. FA-50은 훈련기에 페인트 칠한 수준이고요. 10년 뒤에나 경쟁 상대가 될까요? 인터뷰어가 웃었습니다. 피에르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에르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방산의 저력은 수십 년간 축적된 실전 경험에서 나옵니다. 한국이 갑자기 그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나토 내부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작성된 보고서를 다시 꺼내봤어요. 한국산 무기는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실전 검증이 부족함. 주요 동맹국 도입은 비권장. 제가 직접 검토에 참여했던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아시아 방산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하청 역할에 불과하다. 독자적 기술력은 제한적이다. 2020년에 제가 쓴 논문 내용이에요. 저는 그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태국 공군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다는 정보를 나중에 입수했습니다. 전쟁 초기 지휘부 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핵심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350고지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제가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분위기가 암울했어요. 태국 공군이 보유한 공대지 무기는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미국산 제이담 매버릭, 그리고 한국산 KGGB. 당연히 처음에는 익숙한 미국산 무기를 고려했어요. 수십 년간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검토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거리였어요. 제이담의 최대 사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km입니다. 매버릭도 비슷해요. 28km. 그런데 캄보디아 방공 레이더의 탐지거리는요? 40km 이상이었습니다. 대공 미사일 사거리도 30km 내외였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태국 전투기가 28km 거리까지 접근하면 이미 캄보디아 방공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전에 격추당할 수 있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군사 상식입니다. 한 대령급 장교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조종사들에게 자살 임무를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상군 투입은요? 더 끔찍한 선택지였습니다. 350고지가 어떤 곳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새화된 언덕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캄보디아군은 위에서 쏟아붓고 태국군은 맨몸으로 기어올라야 해요. 경사가 급하고 암석지대라 엄폐물도 없습니다. 거기다 지뢰밭입니다. 철조망도 깔려 있어요. 캄보디아군이 5개월 동안 착실하게 준비해둔 겁니다. 정면 돌파하면 사상자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최소 수백 명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었어요. 1000명. 태국 정부가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국내 여론이 버텨줄까요? 바로 그때 한 중령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무기 도입 평가를 담당하는 장교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는데 그날은 자신 있게 발언했다고 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에 도입한 무기가 있는데 아직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산 KGGB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산이요? 제가 그 정보를 접했을 때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한국산이라고요? 태국 장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오갔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써본 무기를 믿으라고요? 스펙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카탈로그 성능이랑 실제 성능은 다릅니다. 우리 조종사들 목숨을 거는 건데요. 합리적인 의문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중령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KGGB의 최대 사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km입니다. 110km. 제이담이 28km인데 KGGB는 110km예요. 4배가 아닙니다. 거의 4배입니다. 태국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폭탄을 투하해도 캄보디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공망 밖에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유유히 돌아오면 됩니다. 원형공산 오차는요? 최대 사거리에서도 13m 이내입니다. 110km를 날아가서 13m 오차라니. 13m면 농구 코트 절반 길이에요. 그 거리를 날아가서 그 정도 오차라고요? 저도 이 수치를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이런 성능이 가능한가?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실전에서 증명되기 전까지는요. 그 중령은 KGGB만 제한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산 무기를 함께 언급했어요. FA-50입니다. 태국 공군이 골든 이글이라고 부르는 전투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2017년 필리핀 마라위에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F-22 랩터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고 합니다. F-22를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를요? 한국산 경공격기가요? 저도 이 기록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었어요. 2023년 연합훈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F-22가 어떤 전투기인지 아십니까? 대당 가격이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웬만한 중소기업 시가총액이에요.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히는 스텔스 성능, 초음 속 순항 능력, 최첨단 센서. 미 공군이 하늘의 절대 지배자라고 부르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경공격기가 그걸 이겼다고요? FA-50은 원래 훈련기로 개발된 기체예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F-22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헤비급 챔피언한테 패더급 선수가 이겼다는 거예요. 중국 매체 서우닷컴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F-22와 FA-50을 비교하는 것은 현대 전투기 옆에 화살을 꽂아놓는 것과 같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상세히 분석해보니 사실이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교전거리였습니다. F-22의 장점은 원거리 스텔스 전투예요. 적이 존재를 인식하기도 전에 먼저 격추시킵니다. 그런데 근접전으로 들어가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는 스텔스가 의미 없어요. FA-50은 기체가 가볍습니다. 선의 반경이 작고 방향을 빨리 틀 수 있어요. 거대한 F-22가 크게 돌아서 방향을 바꿀 때 날렵한 FA-50은 이미 뒤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트럭과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추격전을 벌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토바이가 이깁니다. 더 중요한 건 실전 기록이었어요. 2017년 필리핀 마라위 전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군은 이들을 소탕해야 했어요. 문제는 민간인이었습니다. 무장 세력이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었어요. 융단 폭격은 불가능했습니다. 건물 하나 부수려다 옆 건물 민간인까지 죽일 수 있으니까요. 필리핀 공군은 막 도입한 FA-50을 투입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적의 거점만 골라서 정밀 타격했어요. 바로 옆 건물은 멀쩡한데 목표 건물만 정확하게 파괴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합참의장 칼리토 갈베즈 장군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FA-50은 마라위 전투의 게임 체인저였다. 게임 체인저.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벽에 걸린 방산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이라고 적힌 작은 점. 그 옆에 희미한 글씨. 수입국. 저는 연필을 들어 그 옆에 물음표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오후 4시 17분.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캄보디아 국경을 향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파일럿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조종관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을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그가 투하할 무기는 태국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되는 한국산 KG집이었으니까요. 카탈로그 숫자만 보고 조종사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표물은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군사시설이었어요. 반테이민체이 주 프레아네트 지역. 국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72km입니다. 72km. 서울에서 평택까지 거리예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완전한 후방입니다. 코웃음 치면서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조종사는 국경 근처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영공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목표 좌표를 최종 확인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투하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발의 KGGB가 동체에서 분리됐습니다. 폭탄은 자유낙하하지 않았어요. 분리되자마자 접이식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매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요. 글라이더처럼 활공을 시작했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실시간으로 위치를 계산하며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조종사는 이미 기체를 돌려 기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목표에 도달하는 건 그가 안전한 영공으로 돌아간 뒤의 일이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었습니다. 몇 분 후, 캄보디아 프레아네트 지역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제가 입수한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발의 KGB는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진지와 탄약 저장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정확히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72km를 날아가서 오차 몇 미터 이내로 목표물에 명중한 겁니다. 중국이 공수해준 포탄과 로켓이 연쇄 폭발했습니다. 화염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50M, 100M, 150M. 불기둥이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2차 폭발, 3차 폭발. 탄약이 터지는 소리가 수십 분간 계속됐다고 해요. 쾅, 쾅, 쾅. 캄보디아 병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이 쓰러졌어요. 72km 거리에서 정확히 목표를 맞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기온 변화가 있습니다. 습도도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KGB는 이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자동 보정했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13의 오차가 진짜였던 겁니다. 제가 휴지라고 했던 그 숫자가요. 같은 날 FA-50편대도 출격했습니다. 목표는 350고지 주변의 캄보디아군 진지였어요. 바위 뒤에 숨어서 밥 먹고 웃던 그 병사들이요. 일반 폭탄으로는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폭탄이 직선으로 떨어지면 바위에 막히니까요. 하지만 KGB는 달랐어요. 웨이포인트 모드를 설정하면 폭탄이 스스로 우회해서 목표물 뒤쪽에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측면을 돌아 벙커 입구 방향에서 들이받는 겁니다. 진입각 70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뜨릴 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50고지 후면의 포병 진지였어요. 두 번째 폭발. 벙커 입구가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폭발. 지휘소 건물이 불타올랐습니다. 며칠 전 SNS에서 웃으며 밥 먹던 그 캄보디아 병사들.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 11일, 12일. 태국 공군의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회 출격이 이어졌어요. F-16과 FA-52 번갈아가며 캄보디아 영토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격의 중심에는 항상 한국산 KGB가 있었어요. 저는 민헨 연구소에서 밤을 새워가며 전황을 분석했습니다. 28년 경력 동안 이렇게 일방적인 전개는 본 적이 없었어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걸프전 때 미군이 이라크군을 밀어붙이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빨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처참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은 대부분 파괴됐어요. 중국이 공수해준 탄약도 바닥났습니다. 350고지의 병사들은 고립된 채 버티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원이 오지 않았어요.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완전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총알이 없었습니다. 의약품이 없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통신 감청 기록을 말씀드릴게요. 12월 13일 캄보디아 장교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뭘 판 거야? 적은 우리 사거리 밖에서 때리는데 우리는 손도 못 대고 있어. 방공 시스템은 왜 작동 안 해? 1억 달러나 썼는데.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중국제 방공 시스템이 왜 무력했는지 설명드릴게요. 탐지 거리가 40km예요. 그런데 KGB는요? 110km 밖에서 날아옵니다. 110km.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겁니다. 레이더에 뭔가 잡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110km 밖이니까 대공 미사일이 닿지를 않아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각국 무기를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중국 무기의 민낯이 드러난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무기와 한국 무기의 차이가 뭐냐고요? 한쪽은 저격 소총을 들고 있고 다른 쪽은 산탄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저격 소총은 한 발로 목표를 맞춥니다. 산탄총은 10발을 쏴도 못 맞출 수 있어요. 12월 17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영토 가장 깊숙한 곳까지 폭격을 감행했어요. 캄보디아군의 마지막 대규모 탄약고였습니다. 이게 파괴되면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제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캄보디아 핵심 보급 거점 파괴. 350고지 완전 고립.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9일입니다. 고작 9일. 9일 만에 한 나라의 군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어요.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탄약, 어쩌면 직접적인 군사 개입까지. 중국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외교부에서 양측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 성명만 냈어요.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중국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에 처참하게 패배하는 걸요. 더 개입하면 창피만 더 당합니다. 그래서 발을 뺀 거예요. 캄보디아를 버린 겁니다. 12월 18일 밤 저는 연구실 벽에 걸린 방산지도 앞에 섰습니다. 한국 옆에 며칠 전 그려놓은 물음표가 보였어요. 저는 지우개를 들어 그 물음표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붉은 펜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이 지도에 붉은 별을 그린 건 5번뿐이었습니다. 5번.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저는 한국이라고 적힌 그 작은 점 위에 6번째 별을 그렸습니다. 12월 20일 새벽 4시. 캄보디아가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항복이었어요. 9일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9일. 고작 9일.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뭘 믿고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 350고지의 난공불락 요새. 5개월간의 철저한 준비. 중국의 전폭적 지원. 1억 1,700만 달러어치 무기.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태국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9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 볼까요? 캄보디아의 BM-21 다연장 로켓은 절반 이상이 파괴됐습니다. 절반 이상. 캄보디아군 사상자는 500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500명. 지상전에서만 그래요. 폭격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반면 태국 측 피해는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투기 손실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종사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KGGB의 110km 사거리 덕분에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방공망 밖에서 폭탄만 떨어뜨리고 유유히 돌아왔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천억 원입니다.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수십억 원이 들고 10년 이상 걸려요. 태국은 그 귀중한 자산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에르 듀발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10년 뒤에나 경쟁 상대가 될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전화를 받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국 전황 봤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어요. 5초, 10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FA-52 훈련기에 페인트 칠한 수준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KGGB가 열화판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9일간의 전쟁이 그의 40년 경력을 부정해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020년에 제가 쓴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방사는 미국의 하청 역할에 불과하다. 독자적 기술력은 제한적이다. 나토 보고서에도 한국산 무기는 도입 비권장이라고 썼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전부. 저는 28년간 세계 방산을 분석해왔다고 자부했어요.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만들고 그 성능이 어느 수준인지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9일간의 전쟁이 제 28년을 부정해버렸어요. 파리 에어쇼에서 낄낄거리던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는 구경할 가치도 없다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벽에 걸린 방산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한국 위에 어젯밤 그려놓은 붉은 별이 보였어요. 30년간 5개뿐이던 별이 이제 6개가 됐습니다. 저는 지도 전체를 새로 그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나라가 아니라 KGGB와 FA-50의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1000대. 호주가 K9 자주포를 도입했어요. 이집트, UAE, 노르웨이까지 줄이 서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그려온 지도가 낡았다는 걸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완전히 다시 봐야 했습니다.